집중 토론 유병욱 경희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5번째고 법안 수로는 이제 9건째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상은 이제 됐었지만 과연 이제 이것이 이제 불가피한 조치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 통상적이다. 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너무 많지 않냐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압도적인 다수인 야권의 입법 폭주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른 법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적인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그 패러다임의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참사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 또 재발 방지 대책 3가지 측면이 중요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지나치게 원인 규명, 특히 처벌에 좀 연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요.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9차례에 걸쳐서 각종 조사위, 특조위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새로 나온 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식은 성숙해 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재난을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이 국민 수준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지난주에 야권에서 이제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 좀 더 주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증가한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상과 이 특별법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피해자 보상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지만 특별법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동행 명령이나 압수수색 같은 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조사의 굉장히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부터 좀 그 재협상을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 불가피했고 재협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협상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별도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이제 제시했고. 또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지 추모관 건립 이런 부분 이제 대책 같은 것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유가족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9번째 거부권 행사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만큼 마음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르다 이번 그 법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누르는 번호가 119, 112입니다. 근데 왜 참사 당시에 119, 112에 많은 전화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참사가 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속 시원할 이렇다 할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특별법에 뭐 위헌적 조항이 있다 또는 뭐 정쟁의 소지가 있다 다 좋습니다. 이거를 설사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어제 거부권 행사는 방법도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 아픈 마음, 특히 유가족, 자식을 마음에 묻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유가족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어야 됐다. 요거 하나만, 요게 좀 위헌적인 사항이 있어서 나 진짜 진상규명하고 싶은데 요것만 고쳐오면은 언제든지 바로 특별법 수용하겠다. 이런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또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나 양해, 설득 이런 거 없이 집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총리한테 위임해버렸거든요. 국무총리가 결국은 거부권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국민과 소통을 할 의지가 있느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을 거부권 행사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과정도 굉장히 부적절했고 아까 특히 총리실 산하의 이 지원 피해 지원을 아니 진상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피해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체 투지하면서 유가족이 울부짖는 건 진상 규명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원책을 발표한다. 마치 자식이 잃은 부모를 돈으로 사겠다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에 대한 이거는 모욕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부권 행사였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특조위 구성인데 특조위 구성이 좀 야당에 좀 치우칠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권한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런 독소조항을 빼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죠? 일단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뭐 지난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을 비롯해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빠른 시간 내에 재의결을 시도하고요. 아마 이태원 특별법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는 홍기표 원내대표는 22대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전에 지금부터 다시 당장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독소 조항만 제거하면 언제든지 그 추가적인 그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선거가 70여일밖에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 과정, 합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게 과연 피해자를 돕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당리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뭐 재의결까지 갈까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재협상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재협상 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여야 간의 대화가 안 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했어요. 특검 하려고 하는 거를 여당이 정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럼 특조위로 하자 이렇게 낮춘 거고, 원래는 지금 시행하자라고 했던 거를 총선 시기 이후에 시행하자라고 또 양보를 했습니다. 기간도 줄였고요. 그런데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119, 112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이게 다 행정부예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 조사위가 조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임의동행, 압수수색, 지금 이거 가지고 위헌적 조항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 없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거 있어도 조사가 힘든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그동안에 양보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양보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당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뭐 이거를 갖다가 또 그 쌍특검과 같이 재의결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 보면은 또 이거 참사를 갖다가 뭐 정치적으로 악용하느니 뭐 하느니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투표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 된다면 다음 국회에 민주당의 공약 사항으로 법안 성립 그리고 또는 특검 실시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협상이 될지 뭐 재표결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4대 위기에 처해 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에 처해 있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먼저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4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정적 주기 기회에만 올인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야당 대표로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합니다만은 또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총선이 잃어버린 미래 비전을 되찾는 데라고 하셨는데 그 민주당 대표도 1년 반 정도 재임하시면서 과연 민생과 미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되묻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당 공격에 반사 이익만 좀 누리려고 했는 새로운 것 없는 좀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왜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그리고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이면서도 원칙적인 입장들을 쭉 설명을 잘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럼 뭐 총선 심판, 정권 심판 하는데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할 거냐? 결국 총선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거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면은 지금 뭐 자객 출마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지지율 정체의 바탕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좀 뭐랄까 대응이 너무 느리고 또 고심이 너무 길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뭔가 명쾌한
어떤 민주당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국민들에게 좀 밝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좀 구체적인 그 대안 제시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아주 바쁩니다. 오후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천 오늘부터 민주당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들 이제 공천 면접을 하는데 개항을 해서 면접에 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이제 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개항을로 출마하는 겁니까? 일단 뭐 출마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많이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공천 심사에 참여하고 면접을 봄으로써 또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어느 당 대표든 대표가 공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공정 경선을 하겠다는 뭐 쇼 정도에 불과하다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공천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개항을 해서 이른바 이제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하고. 예,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총선의 그 민주당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뭐 불출마라든지 이런 뭔가 깜짝 카드를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원론적인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어요. 뭐 당내에 아까도 얘기했던 자객 출마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거 당 대표인 나도 경선하는데 무슨 자객 출마냐?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심판받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 대표도 경선 치르기 때문에 뭐 누구를 갖다가 죽이고 말고는 없는 거다.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향후에 민주당의 이 공천에서의 어떤 잡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뭐 오늘 좀 엿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선 70일 남았는데 조금 전에 뭐 선거제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선거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아마 이제 목표는 이번 주 안에 당 지도부의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될까요? 총선이 꼭 70일 남았는데 아직도 경기장과 경기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연동형 병립형이 아니고 꼼수형이나 만표까지 나왔던데 민주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는 좀 방법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거제도는 국민이 본인이 투표한 것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준연동형 제도의 경우에는 정개특위 소속 국회의원님들조차도 어떻게 의석이 배정되는지 알기 힘든 우리가 산수해야 되는데 고차 방정식이라는 문제점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연동형과 병립형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연동형의 장점으로 이렇게 양대 정당 양당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부각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군소정당 21대 총선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그분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또 심지어 정의당에서는 의원 임기를 2년씩 나눠 갖는 의원 임기 쪼개기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적인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병립형이 더 부정이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다수당이니까 어차피 민주당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좀 안을 정하고 그게 빨리 좀 선거법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뭐 당론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막판 이제 고심에 빠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게 일정 정도 배려를 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제로 이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고 그렇죠. 권역별 비례 병립형은 민주당의 오랜 그 어떻게 보면 당의 그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권역별 비례로 가되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 내에 지금 80여 명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준연동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해야 되는데 이 설득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온 거는 그만큼 설득 과정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 5대5로 팽팽한 당내 여론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뭐 최종 결단을 권역별 비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단이 임박했습니다. 자, 끝으로 여야가 지금 뭐 공천 작업이 이제 사실상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천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이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도덕성 기준이라든지 뭐 전과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기준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도덕성 기준 같은 경우에 공통점들도 상당히 이제 눈에 띄고, 근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평가가 이제 도덕성 기준에서 국민의힘이 좀 구체적이고 가지수가 좀 범죄 가지수가 많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야 공천 기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일부는 맞고 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강화 요구는 시대적인 요구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원하는 선거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예. 또 검사 대 피의자의 선거 구도이기 때문에 도덕성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공천에서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러한 공천에서의 도덕성 기준 강화는 부적격자를 일차를 걸러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이왕 가족들의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걸을 거면 입시나 병역 말고도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집어넣으면 더 어떨까? 예. 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도덕성의 기준을 높인다는 거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예. 이 도덕성을 높이는 기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몇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 국회 때 가족의 부동산 투기로 물을 일으켜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예.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똑같이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도덕성의 기준을 높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 도덕성 공천 관련된 기준은 뭔가 좀 저격성,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거 아니냐, 국민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네.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갖다가 좀 국민을 바라보는 도덕적 우위에 대한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들쭉날쭉하지 말자라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향한 어떤 떠올리게 하는 어떤 기준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이제 어떻게 또 적용되는 과정을 한번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